내 나이 80. 사람들은 이 나이를 황혼이라 부르지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뜨거운 대낮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내 이름은 김승순. 평생을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가 남긴 유산과 제 돈을 합쳐 작은 상가 건물 두어 채를 굴리며 살아왔지요. 자식이라고는 오직 아들 하나, 박기태가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모처럼 솜씨를 부려 갈비찜을 넉넉히 재우고 알록달록한 구절판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얼마 만에 함께하는 식사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전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 훤칠한 아들 녀석과 화려한 옷차림의 며느리 이나빈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며느리는 과장된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며 들어섰지만 그 눈은 집안을 빠르게 훑고 있었어요. 혹시나 뭐가 바뀌거나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감정하는 듯한 그 눈빛이 저는 참 싫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부터 켰지요. 늘 있는 일이라 새삼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왔으면 손부터 씻고 와서 앉아라. 저녁 다 됐다. 제 말에 며느리는 마지못해 핸드백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고 아들은 채널을 돌리다 말고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저녁은 왜 먹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불렀지. 얼른 앉아라.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갓 지은 밥을 아들 그릇에 퍼주고 며느리에게는 갈비찜을 덜어주었지요. 그들은 제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듯 보였지만 대화의 내용은 온통 돈과 관련된 것들 뿐이었어요. 어머니, 옆집 순영이 엄마네 아들이 이번에 의사사위를 받다잖아요.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떡하니 해줬다나 봐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나빈이 김치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의 속뜻을 제가 모를 리 없었지요. 어머니도 재산 썩히지 말고 우리한테 좀 쓰세요.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아들 박기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사업도 영 시원찮은데 대출 이자만 매달 수백이에요. 어머니 상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죠? 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지요. 이제는 저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담긴 탐욕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식사를 계속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식탁 위에는 어색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정표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일까지 내어가며 식사를 모두 마쳤을 무렵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배를 두드리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기태야, 나빈아. 오늘 너희를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리자 두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나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하는 눈치였고 아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제 생애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어요.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쳐 쨍그랑 소리를 냈고
며느리는 방금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눈만 끔뻑이고 있었지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며느리 이나빈이 가장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못 들었니? 내 전 재산, 이 집, 상가 2채,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왜 생판 남 좋은 일을 시켜요? 저희는요? 기태 씨랑 저는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박기태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장난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랑 평생 시장 바닥에서 뒹굴면서 모은 돈을 그냥 기부해. 그걸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라니요. 제 인생과 남편의 인생이 담긴 돈을 두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그 오만함에 기가 찼습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하니? 내 돈이고 내 아버지와 나의 돈이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니. 자식인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당연해. 나 사업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그 돈 있으면 우리 아들 유학도 보내고 나도 새 차 한 대 뽑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없앤다고?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온통 자신의 욕심뿐이었습니다. 제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그 결정 이면에 있을 제 생각에 대한 궁금증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내 돈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날뛰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지요. 어머니, 혹시 어디 이상한 기부단체에 속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그 사람들 연락처 대세요. 제가 알아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마치 제가 이미 재산을 어딘가에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평화로웠던 저녁 식탁은 순식간에 탐욕과 분노가 들끓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어요. 아, 이 저녁 식사가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되겠구나. 며느리 이나비는 옆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들더니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마고 상가 2개면 보증금에 월세만 합쳐도 어머니, 지금 몇십억을 허공에 날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를 주세요. 저희가 매달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용돈이라는 단어로 저를 회유하려 했지만 그건 결국 재산을 넘기면 콩고물이라도 던져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지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 자격? 우리가 왜 자격이 없어요? 내가 기태 씨 아내고 기태 씨는 어머니 외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상속 1순위예요. 며느리가 악을 쓰자 아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그 결정 취소해. 취소하라고. 아들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에 키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한 마리일 뿐이었지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뭐라고? 내가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 한번 데려간 적 있었니? 명절에 찾아와서도 안방에 들어누워 TV만 보던 놈이 너 아니더냐? 나빈이 너는 내 생일날 전화 한 통 한 적 있었어? 그저 내들 필요할 때만, 돈 아쉬울 때만 어머니, 어머니 했지. 내가 너희에게는 살아있는 부모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이었을 뿐이다. 제 말이 비수처럼 꽂혔는지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사람 특유의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이 돈, 너희 같은 것들 배 불리는 데 쓰는 것보다 꿈은 있지만 돈이 없어 좌절하는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돕는 게 100번, 1000번은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거실로 훅 밀려 들어왔어요. 내 뜻은 확고하니 더 이상 토달지 마라. 그리고 이 집에서 내 돈 이야기하면서 그따위 버르장머리로 말할 거면 당장 나가거라. 아들과 며느리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제 단호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박기태는 두고 봐, 엄마. 절대 엄마 뜻대로는 안 될 거니까. 라는 악에 바친 말을 내뱉고는 며느리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인연의 첫 매듭이 끊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지독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하기까지 했지요. 아들 내외가 폭풍처럼 집을 빠져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버린 찻잔 조각들이 발치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마치 산산조각 난 우리 모자, 광계의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사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나 슬픔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 올 것이 왔을 뿐이다. 썩은 가지는 제때 쳐내야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 법이지요. 정성껏 차렸던 저녁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만들기 위해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던가. 자식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려는 어미의 마음을 저들은 돈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남은 음식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 음식에 담았던 제 마음이 더 아까웠으니까요. 모든 것을 치우고 소파에 앉으니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떠나고 늘 이 정도의 적막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라는 굴레, 어미라는 책임감에 묶여 차마 실행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시작할 용기를 얻은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짐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저들의 성격을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순순히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저를 괴롭히고 제 결정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 남은 생애를 걸고 이 싸움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며느리라는 글자가 뜨는 것을 보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나빈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목이 맨 울음소리였습니다.
어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그 여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가냘프고 서러운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 연극에 속아줄 만큼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저희 정말 흙 종아리 맞았을 거예요. 기태 씨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했어요.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연기였어요. 그 눈물에서 진심을 찾느니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편이 쉬울 겁니다. 예전에도 저런 적이 있었지요. 아들 녀석 사업이 어렵다며 제게 5천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고 몇 달 뒤 제가 넌지시 돈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바로 저렇게 전화로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안 갚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그 서러운 연기에 마음이 약해져 알았다. 천천히 갚아라 했던 것이 결국 제 실수였습니다. 그 돈은 아직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용건이 뭐냐? 용서해달라는 말하려고 전화한 건 아닐 테고. 제 차가운 반응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순수하게 사과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 해서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앞으로 매주 찾아뵙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회도 사드리고 네. 됐다. 네. 그런 소리 하려거든 끊어라. 너희한테 잘 보일 생각으로 내린 결정 아니다. 그래도 어머니, 손주는 생각하셔야죠. 하나뿐인 손주잖아요. 할머니가 재산 다 기부해버렸다고 하면 애가 학교 가서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애 앞길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손주라는 방패를 꺼내 들었지만 그 뒤에는 자신들의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지요. 내 손주 앞길은 내 돈이 아니라 애비인 기태 너가 책임져야지. 어미인 너하고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 하느냐.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너희를 굶기지 않았고 배울 만큼 가르쳤다. 그걸로 내 역할은 끝난 거야. 이제 내 돈은 내 뜻대로 쓴다. 다시는 이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저는 제 말만 전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다시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들의 감정 소모에 더는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으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작전이 통하지 않자 다른 술을 들고 나온 모양이었지요. 엄마, 저 기태예요.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도사린 비열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가 아무래도 요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유능한 자산 관리사가 있거든요. 내일 그분이랑 같이 한번 찾아뵐게요. 엄마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산 관리사라니요. 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뻔한 수작이었지요. 전문가라는 사람을 앞세워 저를 현혹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돈을 주무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기부도 좋은데 요즘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재단을 만들더라도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무조건 거절만 하지 말고
내일 딱 1시간만 얘기 들어봐요. 네. 끈질긴 설득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들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설픈 연극은 이제 신물이 났으니 이번에는 어떤 배우를 무대에 세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일 오너라. 하지만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을 빌려 저를 가르치려 들다니. 평생을 돈과 씨름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닳고 다른 저를 상대로 책상 물림 애송이가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가소로울 뿐이었지요.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아들과 전문가라는 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인상의 사내였어요. 번들거리는 포마드 머리에 악수하며 잡아오는 손은 미끄러운 기름장어 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박기태 이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산 컨설팅 그룹의 수석 팀장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내민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으라는 눈짓만 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고 차민준이라는 자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온갖 도표와 그래프가 그려진 자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현재 보유하신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략적으로 들어보니 이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땅에 묻어두신 격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 2채는 현재 가치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걸 지금 처분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시면 3년 안에 최소 5배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그는 현란한 손짓과 함께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전문 용어들을 쏟아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헤지 펀드, IPO 등 저를 주눅들게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단어들이었지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제 재산에만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기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기부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절세 플랜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기부금의 일부는 다시 어르신의 노후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 공헌과 재테크를 동시에 하는 거죠.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장 바이오 회사라는 게 우리 아들놈이 투자했다가 돈이 물려있는 그 회사인가? 네. 차민준과 아들 박기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리고 절세 플랜이라는 건 결국 내 돈으로 너희들 인건비 주고 수수료 떼주라는 소리고. 맞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려고 해? 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가짜는 수작을 부리는 게냐? 내가 시장에서 쌀 한 가마니를 팔아도 너보다 셈이 빨랐다. 내 눈에는 내가 돈밖에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로 보이겠지만 평생 돈을 만지고 산 사람은 돈 냄새를 맡을 줄 알거든. 지금 너한테서는 아주 역겨운 사기꾼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제 섯을 펄언 일갈에 차민준이라는 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지요. 엄마, 왜 그래? 차 팀장님은 정말 우리 도우려고 오신 분이야. 닥쳐라. 내 놈이 이자를 끌어들인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돈으로 내 사업 실패한 거 메꾸려는 거 아니냐? 이 불효막심한 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들 녀석의 눈빛이 순간 돌변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그는 갑자기 안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재산을 관리해야겠어. 통장이랑 도장 다 어디 뒀어. 제 집안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는 모습을 보자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놈이 미쳤구나. 너가 드디어 실성을 했어. 저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아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도둑놈 같은 자식아. 아, 엄마 왜 이래. 이거 나. 아들은 빗자루를 막으며 버텼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차민준이라는 자도 떠밀려 나갔지요. 저는 두 사람을 집 밖으로 간신히 몰아낸 뒤 그들이 벗어놓은 구두를 집어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저는 문을 쾅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마음속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들과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을 오늘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전화를 하거나 집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의 디지털 도어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굳이 필요 없는 쇠사슬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와 저 사이에 단단한 성벽을 쌓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옥죄던 족쇄가 풀려난 것처럼 홀가분했어요. 며칠간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안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에 앉아 묵혀뒀던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우체통에 꽂힌 두툼한 법원 등기우편 하나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겉봉에 찍힌 가정법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지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자 안에서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은 아들 박기태, 피후견인은 바로 저 김승순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빼곡한 글씨로 제가 왜 후견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최근 급격한 기억력 감퇴를 보임 고인의 유지를 멋대로 왜곡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려 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여 시급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몰아법의 이름으로 제 재산을 통제하겠다는 그들의 비열한 속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저는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돈을 빼앗기 위해 저를 법적으로 금치산자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효가 또 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법으로 나온다면 저 역시 법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익숙하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님, 저예요. 김승순. 아, 승순 여사. 오랜만이요.
별일 없으시지? 조철중 변호사. 그는 제 남편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 부부는 그의 도움을 여러 번 받았지요. 시장 상인들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나 건물을 매입할 때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명절이나 기일에 안부 전하나 드리는 게 전부였지만 지금 제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별일이 아주 크게 생겼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전 재산 기부 선언부터 아들 내외의 추악한 반응, 그리고 오늘 받은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서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놈들 아주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구먼. 섭섭하시겠소. 섭섭한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싸워야 합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조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 그래야 김승순 여사답지. 역시 우리 박서방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알겠소. 걱정 마시오. 가짜는 것들 버르장머리를 내가 아주 단단히 고쳐줄 테니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사무실로 한번 나오시오. 서류 뭉치 전부 들고. 그의 든든한 한마디에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지요. 저는 조 변호사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잠시 먹구름이 끼었지만 저 구름 뒤에는 분명히 태양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원에서 온 서류와 제 신분증, 인감 등을 챙겨 들고 조철중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아주 넓고 고풍스러웠어요.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책장과 묵직한 원목 책상이 그의 연륜과 권위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여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소. 조 변호사는 저를 직접 회의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대추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역시나 전형적인 수법이야. 부모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짓이지. 부모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 처분 권한을 빼앗아 오는 것.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 물음에 조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오, 여사. 이건 진실의 문제지. 저들이 주장하는 건 전부 거짓이고 승순 여사께서는 그 거짓을 깨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요.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오. 서류 몇 장과 가짜는 거짓말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소. 그는 청구서에 적힌 아들의 주장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반박할 논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주장했으니 우리는 여사께서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증명해야 하오. 최근에 있었던 은행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것들을 전부 준비하시오.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요. 고인의 유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니 생전에 남편께서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증언해줄 사람을 찾으면 좋겠소. 혹시 그런 분이 있소? 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친구분들이라면 모두 증언해 줄 겁니다. 잘 됐군. 그럼 됐소. 가장 중요한 건 법정에서 여사께서 보여줄 태도요. 절대로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저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도발하더라도 여사께서는 그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요. 그리고 모든 답변은 나를 통해 하시오. 아시겠소? 조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에 제 머릿속이 환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싸움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앞으로의 전략을 짜고 필요한 증거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지정한 첫 번째 가족 상담 및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내의 작은 조정실. 그곳에서 저는 아들 내외와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 옆에는 젊고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요. 저 역시 조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회 주재 하에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달에는 가스불 올려놓은 것도 잊어버리시고. 며느리 이나빈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지요. 저는 조 변호사의 조언대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 대신 조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19에 신고한 기록이라든가 이웃의 증언이라도 있습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그건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 박기태가 거들고 나섰지요.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자식인데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저희가 가장 잘 압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아버지 제사 날짜도 헷갈려 하셨다고요.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제사는 음력 10월 23일이다. 작년 내 아버지 제삿날 너는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오지도 않았지. 그리고 그 워크숍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잖니. 나중에 들으니 가족들이랑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갔더구나. 내가 틀렸느냐? 제 말에 조정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상대 변호사마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부모한테 어떻게 도리를 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너희들인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 제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요. 저들의 무기는 거짓과 탐욕뿐이지만 제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법원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아들 내외는 더욱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제 주변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여론전이었지요. 그들은 일가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저희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요즘 이상한 단체에 빠져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갖다 바치려고 해요. 저희가 말리니까 저희를 도둑놈 취급하고 이제는 치매까지 오셨는지 사람도 못 알아봐요. 작은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재산 문제로 저를 고소까지 했어요.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교묘한 거짓말과 눈물 연기에 사정을 잘 모르는 몇몇 친척들은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제 시누이,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기태 말이 정말이에요? 형님이 기태를 고소했다면서요?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우는 목소리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기태를 고소한 게 아니라 기태가 나를 정신병자라고 법원에 끌고 간 거예요. 내 재산 뺏으려고. 아니, 기태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형님이 재산을 이상한 데 다 쓰려고 해서 그걸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이기려고 하세요? 다 기태랑 조카 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 아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자식까지 내치는 독한 시어머니라는 이미지가 굳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아 아가씨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몇 친척들에게서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에는 혹시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은 없는 건가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인간관계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경조사를 챙기며 관계를 이어온 친척들이었지만 그 관계는 돈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로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칠간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먼 친척 어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